예, 중국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중국 부동산 업계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형 개발업체인 완다그룹의 디폴트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가뜩이나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악재가 겹치면서 이 중국 경제의 뇌관이 터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볼 텐데요.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나와 계십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난번에 그 에버그린 사태 이후에 좀 잠잠해졌나 했는데 이번에는 완다발 디폴트 우려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먼저 내용들 정리해 주시죠. 네, 중국 자본시장에서는 월요일부터 좀 이상 신호음들이 계속 울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월요일 날 밤에 전격적으로 헝다그룹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야말로 쇼크 상태를 넘어서 패닉 상태에 빠졌는데요. 2년간 적자 규모가 무려 100조 원에 달하고요. 또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부채 총액이 438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438조 원이라는 게 감이 안 오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이 639조 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예산의 68%, 중국 GDP의 2%가 부채로 지금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게 헝다 사태가 마강 노출이라는 사자성어처럼 그동안에 숨겨왔던 9만 개 중국의 부동산 개발 회사들의 채무만 하더라도 5,900조 원 정도에 달한다는 게 밝혀졌는데요. 네. 이 때문에 이번 신용 경색이 어디로 칠지 모른다는 측면에서 패닝이 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벌써 채무를 상하지 못한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베이징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른 완다그룹의 계열사죠. 상업관리그룹 같은 경우에도 23일 날 만기가 돌아오는 4억 달러의 그 회사채와 관련해서 2억 달러 자금을 아직 못 모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중국 안에서는 그 부동산 개발 회사 중에서 어너더 레벨, 소위 말해서 건드리지 말아야 될 기업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완다도 되고요. 또 완커가 되는데 여기에 그 완다그룹 같은 경우는 그 아버지가 대장정에 참여를 했던 그야말로 중국 안의 개국공신이었습니다. 또한 자신도 육군 사관학교 출신인데다가 또 어딥니까? 랴오닝대에서 수학을 할 정도로 수재고요. 또 아들 같은 경우에는 왕수홍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그 엔터테인먼트 쪽에 투자를 하면서 바나나 컬처 엔터테인먼트의 대주주이기도 합니다. 바나나 컬처 같은 경우에는 EXD 소속이었고 솔지도 한때 몸을 담았던 이었고요. 또한 그 영화사에도 출자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사태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 완다그룹이 어느 정도의 위치인지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어느 그룹과 견줄 수 있을까요? 네, 완다그룹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개발 회사들을 다 뛰어넘고요. 재벌급에 해당을 한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네. 그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베이징에 본사를 두고서 전국적인 부동산 개발 회사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회사 또 리조트 회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중국 안에서는 한때 자산 규모 측면에서 중국 1위 부자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일단 지금 7월 만기 달러 표시채만 하더라도 23일에 만기일인데 얼마 안 남았죠. 자금 한 절반 정도가 부족해서 그걸 구하고 다닌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정부에서 도와줘야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의지가 있나요? 부양 의지가? 네, 정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시진핑 국가 주석의 그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네. 너무 많은 차익을 받기 때문에 공동부유 정책에 반한다고 보고 있고요.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대출 총량 규제 정책을 계속 유지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 그 상하이와 선전에 상장되어 있는 113곳의 그 상장 기업들 중에서 실적을 발표한 67개사가 있는데 이 중에 42개사가 현재 적자를 기록했고요. 적자 규모만 상반기에만 무려 4조 5천억 원 정도가 달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 금융당국 같은 경우는 5개 상장사에 대해서 상장 폐지 경고를 했고요. 4개 사에 대해서는 위험
투자 경고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중국의 그 지수 연구원에 따르면은 이번 그 6월 달에 중국의 상위 100개사의 부동산과 관련된 매출 규모가 무려 29.4%나 감소했는데요. 예. 작년 이맘때 중국의 많은 도시들이 그 락다운이 되면서 경제 활동이 멈춰 섰는데 그 당시보다도 지금이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시중 자금난 속에서 아파트 공사와 관련된 공사들이 거의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진척률이 불과 34%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중국의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조기 회복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렇게 된다면 중국의 그 건설과 관련된 일용직 4,500만 명의 실업자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요. 지방 세수의 25%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GDP의 4분의 1 정도가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등록세 완화, 중개 수수료 완화 같은 계속 그 아랫도를 빼서 윗도를 괴는 형태의 정책을 쓰고는 있지만 이런 정책들이 거의 무의미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당분간 중국 경제에도 먹구름이 끼지 않을까 보입니다. 아니, 이미 2분기 GDP 공개된 걸 보고 전 세계가 사실은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원래 예상했던 게 7%였는데 6.3%. 우리나라 치면 6.3%가 어딨냐 하실 수 있겠지만 기저효과라는 게 있어서 그 전년 같은 기간 B이죠. 그 전년 같은 기간 생각하면 거기 락다운 돼가지고 아예 움직이지 못한 정말 최악의 경제 상황 대비했을 때 6.3% 성장이니까 이게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성적표이긴 합니다.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라고 보세요? 네, 중국 경제를 보실 때는 전년 동월이나 동기 대비로 보지 마시고 직전 분기 대비로 보셔야 되는데요. 1분기에는 직전 분기 대비 2.2% 성장을 했지만 2분기에는 0.8%로 그야말로 제로 성장이 떨어지면서 실속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단 한 가지 이유를 따지자면 투자가 지금 부진한 상태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투자의 한 60% 이상이 부동산 투자에 의존을 하는데 부동산 투자가 지금 30%씩 매달 급락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지방정부 같은 경우에는 채무 문제로 인해서 그동안에 추진해왔던 도시 재개발 사업들이 전부 꽁꽁 묶인 상태입니다. 중국에서는 지방 도시들이 도시 개발 명목으로 인해서 노후주택 단지를 고층 아파트로 개발한다든지 학교나 쇼핑센터에 건물을 짓고는 있는데 4월 달에 미국에서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이후에 신용경색이 일어나면서 뱅크런 사태들이 일어났던 게 가장 주요한 원인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이번에 다시 다른 그 완다 그룹의 자금난으로 인해서 이 3분기에는 이것보다 더 악화된 성적표를 내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사실은 뭐 지금이야 기대 눈높이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이제 인접국가이기 때문에 수출 데이터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국의 이 경제 상황을 늘 안 짚어볼 수는 없는데 그동안은 이제 낙수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걸 좀 꺾어야 할 것인지 중국 수입에서 또 우리나라 점유율도 지금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이유 때문인지 좀 구조적인 상황이 연관이 돼 있는 건지도 짚어주신다면요. 네, 중국의 수출은 6월달 12.4% 감소를 했는데요.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미국이나 유럽 연합 그리고 아시안 쪽의 주력 수출 시장의 감소폭이 상당히 지금 강한 상태고요. 중국에선 수출이 1%포인트 떨어지면 중국의 실업률은 중국의 그 고용 창출이 20만 개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 안에서 우리나라 그 수출 상품들이 대부분 이제는 부가가치 무역 형태에서 소비재 형태로 좀 변하고 있는데 이런 소비재와 관련된 상품들의 수출이 지금 막히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특히 중국 안에 전체 수출 상품의 한 3분의 1 정도를 외자 기업이 담당을 했는데 외자 기업도 현재 중국에서 엑소던스 현상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중국의 원부자재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수출도 앞으로 상당 기간 타격을 받지 않을까. 더욱이 반도체는 전체 수출의 40% 정도를 차지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그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앞으로 중국과 관련된 수출은 상당 기간 좀 침체 구간을 겪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
무역과 연관해서 우리가 봐야 하는 부분이 또 사실은 미국의 경제 제재가 아니겠습니까? AI, 뭐 반도체 등등에 대한 제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표면적인 이유는 국가의 안보 문제라고는 하는데 속내가 무엇인지 좀 해석을 해주신다면요. 네, 이번 중국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산업이 디지털과 관련된 데이터 경제입니다. 이 데이터 경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의심하는 것은 중국이 AI를 발전시켜서 대량 파괴 무기라든지 최신 군사 시스템으로 전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기업이 바이두입니다. 바이두 같은 경우는 검색 엔진 회사이긴 하지만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된 AI를 개발하는 회사인데요. 이런 AI가 무인기 시스템, 그러니까 무인 로봇과 드론이 합쳐졌던 AI에 의한 군사혁명이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미국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현 시점에서는 AI 관련 기술이 미국이 앞서 있지만 중국은 전 세계 AI 특허의 거의 6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AI 기술과 관련해서 한순간 방심했다가 이를 놓치고 역전을 허용한다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서 AI를 합시키면서 미국이 더 이상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격차가 한순간에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AI와 관련된 반도체 수출뿐만 아니라 슈퍼컴퓨터와 관련된 반도체 수출, 또 범용적인 제품까지도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동맹국들에게 대중국 수출 제재를 계속 요구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앞으로 반도체와 관련된 그 수출 전망도 그렇게 밝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지금 전망 자체가 모든 것이 부정적인 부분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인접국가로서 지정학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전략을 세워야 할 텐데 어떻게 좀 조언을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 20년간 중국 성장의 단물을 만끽하다 보니까 글로벌 경제 상황 변화에 상당히 뒤처졌고요. 또한 산업 패러다임과 관련해서 더 높은 곳을 지향을 해야 되는데 이런 높은 쪽의 지향이 상당히 더뎌졌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지난 10년간 수출 산업도 구조조정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게 역전당했던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AI 그리고 슈퍼컴퓨팅, 그리고 슈퍼컴퓨터 양자 계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스템 부분에서도 상관하기 일체로 이 부분들을 좀 빨리 하루속히 중국과의 격차를 좀 줄여야 되겠고요. 이거와 관련된 국가 차원의 대응 전략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